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중앙당을 해체하고 수구 보수 이미지를 탈피하는 내용의 당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 이념까지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당 혁신안이 발표되자 당 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일부 재선 의원들은 일방적인 혁신안이라며 비상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철수 현안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남북 군사회담 등 후속회담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북한과 마주 앉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통화, 즉 한라인 개통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전북 군산에서 50대 남성이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고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10만 원의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휘발유와 라이터를 미리 준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각판의 경계면이 움직이는 이른바 슬로우 슬립 현상에 따른 대규모 지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18,000여 개를 주말 동안 수거한 뒤 충남 당진항의 야적장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통보나 상의도 받지 못한 당진항 주변 주민들이 반발해서 밤새 야적장 앞을 지키며 추가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공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초 이곳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더 많아졌고 음주 관련 민원도 더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어디서 볼 텐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응원전이 곧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제1야당의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수구와 냉전 반공주의에 매몰됐던 당 이념까지 바꾸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혁신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가 김성태 대행의 발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당의 이념과 정체성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념보단 민생이 앞서야 한다며 사회개혁 정당이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냉전과 반공주의를 떠나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 정당, 일자리와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서민과 함께하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김 대행은 중앙당을 해체하는 것부터 당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 이를 위해 자신이 구태청산 TF 위원장을 맡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 비대위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바꾼 당 이름도 다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마무리 작업을 당의 간판,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담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혁신 비대위의 역할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김성태 대행의 혁신안이 발표되자마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김성태 대행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 15명이 모인 자리.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표변이나 돌변은 곤란하다. 당대표, 원내대표 그 몇 사람이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 전략, 전술 이거를
그저 전달받아서 김대행의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혁신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념까지 자기 마음대로 건드리려고 하고 또 그런 퍼포먼스나 하려고 하고 독단적으로 정하지 말고 함께 고민해서 정해야 된다. 원내대표가 좀 그건 월권을 하는 거예요. 김대행이 말한 당 해체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당 해체를 하고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김대행의 혁신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1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해서 변화와 혁신을 꾀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비상의원총회를 요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라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던 일은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돼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당은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절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 자유한국당 20대 국회의원들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진실한 친박, 이른바 진박 공천으로 논란이 됐던 선거였습니다. 당시 막판 여론이 안 좋아지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회초리를 때려주십시오. 회초리를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잘하자, 진짜 한순간 훅 간다 등 자성 중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2016년 4월 13일은 국민들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뼛속 깊이 새기게 한 날입니다. 같은 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청산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질탄을 지탄을 받고 실망을 준 사람들, 인적 청산의 대상입니다. 책임지셔야 될 사람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탈당을 의미합니다. 당내 싸움은 요란했지만 출당 조치된 친박계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무성 의원 등은 개혁 보수를 내걸고 친박과 결별하겠다며 집단 탈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 당 간판은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고 탈당파는 1년여 만에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보수가 통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가치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4월 한국당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당은 반성과 쇄신, 변화를 얘기했지만 총선,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성과 쇄신,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도 개혁이냐 개혁 보수냐를 놓고 정체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주 딸의 졸업식을 본다면서 미국으로 출국한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있어야 책임자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선거 패배 후 이틀 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일요일 날 제 딸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잠깐 다녀올 예정입니다. 동작구청장에 출마했던 장진영 전 후보는 안 전 후보의 미국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같이 위로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된다. 그게 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다. 안 전 후보는 2012년에도 대선 후보를 사퇴한 뒤 문재인 당시 후보 지원에 나섰지만 투표 당일 결과를 보지 않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 전 후보 측은 이번 선거 직후
서울구청장 후보들에게 제일 먼저 반성과 위로의 전화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내일부터 이틀간 양평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엔 유승민 전 대표가 불참할 것으로 보여 당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청와대가 지방정부 감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의 선거 압승으로 인한 기강회의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이는데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지방의회까지 감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 요소 등을 보고하며 이 같은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2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토착 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 또 청와대와 정부 감찰 등을 지시하면서 지방 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주도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반부패 협의회 참석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의 감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감찰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승리감에 도취해 해이해지거나 쉽게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사전에 다잡고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자체와 지방의회까지 직접 감찰을 하는 건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북미 회담에 이어서 남북 간에는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DMZ, 즉 비무장지대 내에 무장을 해제하고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 등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사정포는 이미 알려졌듯이 남한, 특히 수도권에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과거 이른바 불바다 발언도 이 장사정포를 근거로 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전쟁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걷어낸다는 점에서 비핵화 못지않게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이죠.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남북미 2라운드 대화 소식, 먼저 정재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 현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이 문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북측과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남북 군사회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제화할 걸로 보입니다. 장사정포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는 만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천명한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심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추진하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비무장지대 주변에 실질적 비무장화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장사정포는 손 쓸 틈도 없이 서울에 직접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습니다. 우리로서는 핵무기 못지않은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김나한 기자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산의 한 해안가입니다. 지금은 해안 관광지구 건설이 한창이지만 당시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대규모 화력 훈련이 있었고 이날 훈련의 핵심은 북한 재래식 무기의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 위력의 과시였습니다. 군 당국은 이러한 장사정포가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략 1000문 정도 배치됐고 이 중 330여 문이 수도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의 사거리를 보면 목표는 뚜렷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탱크의 포를 단 형태인 곡산형 170mm 자주포와 우리식 표현으론 다연장 로켓인 240mm 방사포입니다. 사정거리가 각각 54km 그리고 70km 정도입니다. 유사시 북한이 한꺼번에 발사하면 군사분계선 아래쪽 70km 이내,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까지도
시간당 수만 발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겁니다. 장사정포 공격은 이미 피해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에 패트리엇 등 저고도 요격 무기가 배치돼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단시간 내 무더기로 쏟아지는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장사정포는 대부분 갱도 진지 속에 있다가 발사 때만 잠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군이 사전에 타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장사정포 후방 배치 문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둘러싼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물리게 되면 우리 측에도 마찬가지로 사거리 40km인 K9 자주 곡사포 등 재래식 무기의 후방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를 재개할 것이며 속도도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북한과 마주 앉겠다며 북핵 협상에 대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비핵화 후속 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선 강 장관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게 목표지만 현실에 맞게 대처할 뜻도 밝혔습니다. 미국 또 북한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시기나 그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연성을 가지고 이런 가운데 방한 중인 미 국무부 부차관보도 비핵화 합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We are very willing to make a deal. It just has to be a good deal. That the path to a nuclear weapon is definitively cut off.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직통전화, 즉 북미 한라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그 핫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좀 설명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답을 폼페이오 장관께 얻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북미 핫라인 구축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곧 통화를 하겠다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미국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따로 만나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이 각각 대리인을 통해 양측을 이어줄 직통번호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처럼 공식적인 구축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핫라인이 공식적으로 설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양쪽 상황실로 전화를 건 뒤 정상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경우 도청 등을 막을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정상 간 직통 전화가 며칠 만에 이뤄지는 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17일에 통화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정상이 전화 통화에 대한 의지는 서로 확인한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훈련 중단은 나의 요청이라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쪽도 내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고 있어서 서로 말이 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관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북미 두 나라는 내부 여론을 관리하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고 중국은 평화체제 협상 국면에서 역할론을 다지기 위한 접근으로 풀이됩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협상 도중 워게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건 나의 요청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트윗을 통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훈련을 즉각 재개할 수 있다며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제안했다고 강조한 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 1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워게임을 취임한 날부터 싫어했다.
우리가 비용을 변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기자들에게도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훈련을 하는 건 나쁜 일이라며 자신의 제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김 위원장이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군사행동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훈련 중단이 김 위원장의 회담 성과임을 과시한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김 위원장에게 미국 측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느냐로 경쟁하는 건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에서 우세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나친 양보를 한다는 내부의 부정적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도 깔렸다는 설명입니다. 이른바 쌍중단을 주장해온 중국은 향후 평화체제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남북 통일 농구 경기가 다음 달에 평양에서 열립니다. 남과 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체육회담을 열고 통일 농구 경기를 다음 달 4일을 계기로 해서 평양에서 한 번 그리고 가을에 서울에서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열리는 통일 농구는 남북 선수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대결하는 혼합 경기와 남북 간 친선 경기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어젯밤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서 불이 나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유력한 방화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10만 원의 외상 술값을 놓고 시비가 붙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정진명 기자, 먼저 불이 어떻게 난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곳이 불이 시작된 주점 입구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이곳에 55살 이모 씨가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안쪽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입구에서 들어가는 통로에 깔린 카펫을 타고 순식간에 불길이 안쪽으로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불길은 이미 주점에 모두 퍼졌고 일부 생존자들은 주점 뒤쪽에 있는 비상문을 통해 빠져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47살 장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30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화상과 호흡 곤란 등 중상자가 17명에 이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사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주점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 출입구에서 불이 나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점 내부에 합성 소재로 된 소파에 불이 붙으며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출입구에서 10m가량 떨어진 맞은편 끝에 무대가 있고 그 옆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바로 열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 부상자도 무대와 비상구 사이에서 구조됐습니다. 또 주점의 규모가 238제곱미터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인명피해가 더 크게 났습니다. 네, 방화 용의자는 지금 붙잡힌 상태죠. 외상값 때문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면서요? 네, 누군가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질렀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인근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용의자 이 씨를 긴급 체포했고 이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외상값 다툼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원래 외상은 10만 원이었는데 주점 측이 20만 원을 요구해 이틀 전부터 다퉈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했고 어제 오후 8시쯤 기름통을 들고 나타났다가 2시간 뒤 결국 일을 벌였습니다. 이 씨는 자신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이 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불이 난 주점 입구는 불꽃과 연기로 도저히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끌어 나섰고 버스기사는 노선을 벗어나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도움이 빛났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네온사인 사이로 시뻘건 불꽃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줄 모릅니다. 저 사람 많은 거 아니? 출입구는 불꽃과 연기로 꽉 막혔습니다. 어젯밤 불이 난 직후 찍힌 주점의 출입구 모습입니다. 문이 탁 열리면서 사람이 막 머리에 불이 붙은 채로 막 사람이 나오는데 온몸에
옷이 하나도 없이 녹아가지고 실처럼 이래 돼 있더라고요. 범인 이모 씨가 불을 지른 뒤 곧장 도망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등짝에 불에 탔나자도 등짝에 하나도 없어. 뛰어가는 거 보고 저놈 잡아라 생각하고 같이 뛰다가 위급한 순간에 시민들이 내일처럼 나섰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내버스 기사 61살 이혜성 씨는 위급한 환자들을 버스에 싣고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함께 탄 시민은 버스 문에 매달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손을 흔들며 상황을 알렸습니다. 환자 수송하는 데는 얼른 이제 저는 취재한 대로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때문에 비상라이트 켜고 운행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소화기를 들고 직접 불을 끌어 나섰고 비상구 문을 열어 탈출을 도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이번 화재는 군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민관 기자가 서울 시내 유흥주점이 많은 곳을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 보였다고 합니다. 기자가 돌아봐도 이 정도라면 소방 안전 점검을 하는 공무원들의 눈에도 같은 상황 아닐까요? 김민관 기자입니다. 유흥주점이 밀집한 서울 시내 한 골목입니다. 소방 차량이 들어서야 할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손님들이 몰리는 밤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골목을 따라 내려가 보니 24시간 켜져 있어야 할 비상등은 꺼져 있습니다. 물을 공급해야 할 소화전은 소파에 막혀 있습니다. 문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소화전 문을 여니 녹슨 전선이 딸려 나옵니다. 비상 상황에 필요한 손전등은 불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아예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업소 주인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뭐뭐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상구가 여기는 이제 불이 났을 때 비상구, 그리고 이제 화재 났을 때 화재보험 들어놓고.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소방 장비 점검과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기본만 지켜도 유흥주점의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일본에서 슬로슬립에 의한 강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슬로슬립은 지각판의 경계면에서 한쪽 판이 다른 쪽 판의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파고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2016년 일본과 미국 연구진은 사이언스지에 동일본 지역에서 1년에서 6년 주기로 일어나는 슬로슬립 현상과 이 대규모 지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 지바현에서 육지 쪽과 바다 쪽 판의 경계가 최근 일주일 동안 10cm 정도가 움직여서 지진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서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평소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오사카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죠.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상옥 기자입니다. 사무실 안도, 옥상 위도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갑작스런 강진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시민들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같은 흔들림은 1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전 7시 58분쯤 일본 오사카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3km로 최대 진도 6약의 진동을 동반했습니다. 서 있기가 어렵거나 유리창 파손 등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이 같은 진동이 오사카에서 발생한 건 1923년 관측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교토 일부와 효고, 나라현 일부에선 진도 5강 또는 5약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1시간 반가량 갇혔던 한 시민은 엄청나게 흔들렸지만 빌딩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역 천장과 바닥이 물결치듯 움직여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는 시민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9살 초등학생이 무너진 담장에 깔려 숨지는 등 최소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부상자 수가 약 3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사카 공항은 이착륙이 한때 중단됐고
신칸센 일부 구간도 멈춰섰습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17만 가구에 걸쳐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가스관 파손 우려로 11만 가구에 가스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출근길 오사카를 흔든 강진으로 한때 도시 기능은 마비됐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오사카는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제1교포의 4분의 1 정도인 약 1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2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지 상황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여진에 대한 공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총 15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1, 2의 약한 지진이었지만 교토에서는 규모 3의 지진도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슬로우 슬립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2, 3일 안에 큰 흔들림을 동반한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NHK 등 지진 발생 직후 NHK 등 일본 방송 등은 재난 방송으로 전환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지진으로 숨진 사람이 3명이고 다친 사람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죠? 네, 대형 재난에 치밀한 대응 체계를 자신해왔던 일본이지만 이번에는 일본도 다소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사카시는 부상자 수를 발표하면서 일반 환자를 포함시켰다가 117명을 25명으로 수정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NHK 등 일본 언론이 발표하고 있는 부상자 수는 300명을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1995년 한신 대지진 때가 떠올라 너무 무서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추가로 강한 여진이 올 경우 건물 붕괴 등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사카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는 여진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관은 아직까지 교민에 의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맡게 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전 현직 판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어서 특별수사부서를 투입한 것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등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법원이 자신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것이란 점에서 영장뿐만이 아니라 수사 내내 부딪히게 될 갖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한민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민영 기자, 이번 사건을 특수 1부에 배당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특수 1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대표하는 부서입니다. 대기업과 정관계의 부패 범죄를 수사해왔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담당했습니다. 검찰로선 가장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상 초유의 법원을 상대로 한 수사인 만큼 검찰로서도 그만큼 철저하게 나아가 조직의 힘을 모아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렇다면 특수부가 맡게 된 검찰 수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일단 검찰 내부에선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판 거래 의혹과 판사 뒷조사 의혹 등을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욕심에 행정을 담당한 판사들이 불법 행위에 눈감았고 이런 부분이 골마 사법농단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인데요. 이런 배경 아래서 당시 작성된 문제의 문건들이 얼마나 구체성을 띠고 실행됐는지 또 판사들이 박근혜 청와대 등과 어떠한 유착관계에 있었는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영장 청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양측이 부딪힐 가능성 있겠죠? 네, 검찰은 우선 특별조사단이 공개했거나 아직 공개하지 않은 문건들을 모두 대법원에 요청해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검토한 뒤 조사 대상자 등을 특정할 방침인데요.
이 법원 내부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모든 문건들을 일괄적으로 검찰에 제공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이 영장을 놓고 법원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장 대법원장과 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이 사용한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도 확보해야 하는데요. 검찰은 이 역시 먼저 법원에 제출을 요청한 뒤 만일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장 관심사는 누가 조사를 받을 것이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우선은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과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핵심 조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윗선이자 사법부 수장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결국 검찰의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민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엔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입국시켜서 가사도 의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인데 이달 초에 특수폭행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입니다. 이번엔 발부될지 주목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출입국 당국이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역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비서실을 통해 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의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불법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비서실에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과 직원들 소환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수사당국은 조 회장 일가가 불법을 감추기 위한 입막음에 나선 정황도 발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이 씨에 대해 재벌 총수 부인으로선 처음으로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국회의원들을 99명을 ABC 등급으로 나누어서 불법으로 후원해서 구속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물론 이 돈은 비자금이었고 의원들은 등급에 따라 받는 액수도 달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KT 내부 문서입니다. 위원장 500, 간사 1000 등이 적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후원 계좌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경찰은 KT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99명에게 4억 4천여만 원을 불법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돈으로 주유 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이른바 상품건강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히 KT는 자사가 추진하는 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국회의원을 ABC 3등급으로 나누고 1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다르게 후원했습니다. 후원금을 넣은 뒤에는 해당 국회의원 측에 입금 사실도 알렸습니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맙다, 알았다는 등의 의사표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후원을 하는 기간 동안 경쟁사 합병이나 황 회장의 국회 출석 문제 등 현안 상당수가 KT 측이 원하는 대로 결정된 것에도 주목해 대가성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황 회장 등 KT 전 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회장 측은 불법 후원에 대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고 후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 주말에 집배원들이 투입돼서 대진 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하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18,000개의 매트리스가 현재 충남 당진항의 야적장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매트리스가 산더미처럼 쌓인 뒤에야 알게 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주민들이 상당히 좀 격분해서 추가 반입을 몸으로 막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현장을 지키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주민들은 뒤늦게 소식을 접해 듣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단 라돈 매트리스의 추가 반입을 막겠다고 뜻을 모았고요. 현재는 아침부터 당진항 입구에 이렇게 천막을 친 채 항만 하역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 20여 명의 주민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낮까지만 하더라도 100여 명까지 주민들이 모였었습니다. 밤에는 불침번까지 서가면서 차량들의 진입을 막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거기에 모아두기로 한 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람들은 현장에 없습니까? 네,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에 원안위 관계자 그리고 또 당진시 관계자들이 이곳을 찾았었습니다. 다행히 이 마을 사람들하고의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었는데 항의하는 장면들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가장 화가 나 있는 점은 이곳에 라돈 매트리스를 18,000여 개나 가져다 두면서 주민들에게는 아무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김문성 고대 1, 2 이장께서 옆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옆에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두 가지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을 주민들이 네, 수고하십니다. 예, 마을 주민들이 이 매트리스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를 안 것은 언제입니까?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전혀 이렇게 알려졌거나 네네. 하는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전혀 우리한테 연락도 없었고 시에도 연락이 없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 알려드리질 않았고 당진시 쪽에서도 모르고 네네. 있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예. 이게 매트리스가 오염된 거는 뉴스 보고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 해체 분해 작업을 한다는 거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통탄할 일입니다. 예. 왜 우리 동네로 와가지고서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갖다 놓기로 그리고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예, 전혀 설명이 없었고 당진시 측에서도 그런 사실을 고지한 바 없다고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예. 불침번들을 서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오늘 밤에도 네네. 밤을 새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낮에는 주민 전체가 와가지고 천막 농석을 했고 저녁에는 남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불침번으로 해가지고 오늘 밤샘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이어질 거고 앞으로 오늘 오셨다가 책임자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최대한으로 옮기는 걸로 약속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우리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고 믿지도 못하겠고 따라서 서울 집회를 계획하고 상경투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성 고대 1, 2 이장이셨습니다. 아마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윤정식 기자, 대진 침대 본사가 아닌 거기에 매트리스를 둔 이유 혹시 원안위 쪽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네,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미 대진 침대 본사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라돈 매트리스 22,000여 개가 현재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둘 곳이 없어서 이 정부와 대진 측이 이곳 항만과 계약을 맺고 여기에 쌓아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약 4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과 이곳 야적장과 또 마을은 약 한 2km 정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원안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이곳에서 취재를 해본 결과 약 한 200m 떨어진 곳에서도 민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원안위에서 여기에 놔서 그 거리 정도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무슨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나요? 지금까지는 약 2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200m 거리에 민가들이 많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윤정식 네,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서 스몬비족이라고도 합니다. 위험하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40대 여성이 항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그거 잡고 계시면 안 까는 데니까 잡고 계세요. 해경이 구명등을 비추자 바다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앞바다에서입니다. 46살 박모 씨가 휴대전화를 보며 선착장을 걷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겁니다. 함께 있던 남편 김모 씨가 부인을 구하려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무디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9분 동안 선착장 벽에 설치된 타이어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이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박 씨 부부는 해경의 도움을 받아 구명환을 쓰고 구조됐습니다. 두 사람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박 씨처럼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을 스몬비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전체 보행 중 사고의 60%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마다 신호등을 길바닥에 설치하고 경고 부착물을 달고 있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최근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은 오랜 내전으로 자국민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주를 택한 이유가 뭔지 또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일 건지 주목됩니다. 정혜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도 바닷가의 한 야영장입니다. 텐트를 치고 노숙하던 예멘인들이 짐을 꾸립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철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데려갈 건데. 취재진은 난민 10여 명이 함께 있는 주택을 찾았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밥을 직접 해먹고 한국어 쓰기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반군 탄압에 고국을 탈출한 사람들은 고국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أتكلم بكل صراحة. أنا قلق. 150여 명의 난민들이 지내는 또 다른 호텔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 부부는 제주에서 계속 있고 싶다며 눈물을 보입니다. If he go to the farm, yeah, when I can sit or stay, it's a big problem. Yes. The farm is not suitable for women.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인들이 본격적으로 제주를 찾은 건 지난 4월입니다. 이들이 머물던 말레이시아가 체류 연장을 거부하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로 온 겁니다. 제주도 지난 1일부터 예멘에 대한 무사증 제도를 없앴지만 현재 제주 예멘인은 561명으로 그중 515명이 난민 자격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한 외국인의 절반이 넘습니다. 법무부에선 난민 자격을 받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과 취업 설명회도 열고 있습니다. 요즘에 험한 일들 안 하려 하잖아요. 힘든 일들. 일단은 고용하는 거죠. 하지만 고국에서 총격과 고문을 당해 일하지 못하는 예멘인들도 많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예멘 난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병을 갖고 있거나 고문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3,000개 넘는 댓글에 무섭다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제주 난민 수용을 거부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민 심사를 통과한 예멘인 일부를 제주 외 지역으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자동차 경주장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발생한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중에 난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차를 일반 도로에 옮기고 주변에 파편까지 뿌려서 위장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빠르게 질주하던 스포츠용 차량이 벽을 들이받습니다. 2차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차량 앞뒤가 부서집니다. 다른 흰색 차량도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벽으로 돌진합니다. 강원도의 자동차 경주장을 찾은 운전자들이 일으킨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이들은 차를 국도로 옮겨 일반 교통사고처럼 꾸몄습니다.
차량 주변엔 부서진 파편을 뿌려서 위장했습니다. 보험금을 타서 차를 고치려 한 겁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상 경주 등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0대 이모 씨는 지난 2015년 포르쉐 차량으로 경기 중에 사고가 나자 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3,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포함해 보험금 사기를 저지른 10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사기 수법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안 걸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국도 같은 데 가가지고 차를 밀어버린다고 표현하거든요. 경찰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모레부터 공식 접수가 시작됩니다. 윤영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이 나이에 모든 아이들에게 주려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득 기준이 생겼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소득층을 뺀 95%, 240만 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든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복지부는 초기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별로 권장 신청일을 나눴습니다. 6월 20일에서 25일은 만 1살까지, 2살에서 3살은 30일까지,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4살에서 5살 아동이 신청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9월 30일까지만 접수를 마치면 9월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라도 석 달 이상 해외에 나가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체류할 경우 출국한 지 석 달이 되는 4월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귀국한 7월부터 재개되는 시기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복지부에 출입국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시범 근무에 들어간 기업도 있지만 우왕좌왕하는 곳도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선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 건설사 사무실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컴퓨터에 시간을 알리는 창이 뜹니다. 오후 5시 30분, 회사 로비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 회사는 이달 초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운영 중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혼선을 방지하여 주 52시간을 정착할 예정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견기업들 상당수는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제조 공장들은 일할 사람을 추가로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일할 사람도 못 구해요. 300인 이상이라고 이렇게 당장 하라고 하면 됩니까?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판단의 잣대로 제시한 가이드라인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전국 10곳에 현장 노동청을 열었지만 제도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이드라인부터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재정개혁특위가 이번 주에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초점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만 올리느냐, 세율까지 같이 올리느냐, 막판 쟁점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을 최종 정리한 뒤 정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검토 대상은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집값의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현재 종부세의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80%인데 이 비율을 90%나 10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현재 0.5에서 2%인 세율을 올리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1억 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의 과세 표준을 100%로 조정하면 종합부동산세는 68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세율까지 2배가량 올릴 경우 종부세는 250만 원가량으로 4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유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줘 일단 이번 권고안에는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고안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는 정부와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올리는 건 법 개정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세율을 올리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위로부터 권고안을 전달받으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여고생이 사흘째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이모 양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아버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기로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고 집을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아버지 친구는 어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강진군 도안면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6시쯤 경남 함안군에서 56살 박모 씨가 몰던 트랙터가 이웃 주민인 65살 오모 씨를 치었습니다. 경찰은 트랙터가 농기계여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올리자 경찰은 일부러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특수상해로 바꿔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 군의회 의원 가 선거구에 대해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는 당초 공동 3위였지만 3차례 재검표 끝에 한 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떨어졌습니다. 임 후보는 다른 후보 칸에 약간 자국이 있지만 자신의 칸에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이미 공지한 유효 사례와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한 표가 유효로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의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임 후보가 3위로 당선됩니다. 다음 달부터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환불뿐 아니라 요금의 10%까지 배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승차하면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내야 합니다. 승차권을 위조한 경우엔 형사처분도 받습니다. 공휴일과 금토일 주말은 출발 한 달 안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의 도심공원 22곳이 올 초 음주 청정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월드컵 공원이나 경의선 숲길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또 피해 민원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연남동 공원입니다. 경의선 폐선로 위에 조성된 이 공원의 명칭은 경의선 숲길공원인데요. 지난해 4월 밀착 카메라가 보도했던 경의선 숲길공원에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우리 공원은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 끝에는 술병 금지 표시가 붙어 있어서 얼핏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 뒤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원 잔디밭과 벤치마다 술을 마시는 시민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술에다가 이제 안 된다는 표시가 딱 이제 있잖아요. 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해요. 거리 공연까지 더해져 공원 전체가 거대한 축제 장소를 방불케 합니다. 처음 봐서 저는 굉장히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일회용 컵에 담은 맥주를 안주와 함께 파는 가게마다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편의점 계산대 줄은 밖까지 이어집니다. 주류업체가 운영하는 한 업소는 시민들에게 돗자리와 등받이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음주 청정 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무색합니다. 저희는 별거 없어요. 지금 여기 전부 술이에요. 여기만 이런다면서 끝까지. 음주 관련 항의 민원도 지난해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음주 관련 건수가 총 17년도에 13건이었는데 6월 11일까지 연남동 구간 음주 관련 민원이 30건이었어요. 음주를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잔디밭 곳곳이 상처투성입니다.
시민들이 앉아있는 잔디밭 중간에는 이렇게 잔디 보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쪽을 보면요, 잔디가 아주 짧거나 이렇게 누런 흙바닥만 드러낸 곳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거나 깔고 앉으면서 잔디가 이렇게 훼손된 겁니다. 훼손이 심해지자 마포구 측은 서울시에 시민들의 잔디밭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밤이 깊어지면서 공원 곳곳에 빈 술병들도 늘어갑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출동한 경찰에 부축을 받기도 합니다. 소음은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지금도 여름인데도 문 열고 살아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혐오감을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단속으로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음주 자체는 허용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단속해야 할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중간정지법을 개정을 못해서 일단은 시민들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 맞을 것 같아요. 연트럴 파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은 경의선 숲길은 이제 경의선 술길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습니다. 음주를 부추기는 문화가 모호한 단속 기준을 파고들면서 이젠 휴식이 아닌 술을 권장하는 공원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단속에 앞서 먼저 우리의 음주 문화부터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여는 것이다. 셀트리온, 마침내 바이오의 시대를 열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셀트리온.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니어 왕의 충신인 켄트 백작은 무례한 하인 오스왈드를 넘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축구나 하는 천한 놈아. 셰익스피어의 비극 니어 왕 1막 4장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당시에는 축구, 즉 공을 찬다는 의미가 마치 비속어 마냥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축구에 대한 기록은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11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오래된 전쟁터 무덤에서 덴마크 병사의 두개골을 차고 다녔다. 적군의 두개골을 발로 차며 복수했다는 그 섬뜩한 시작 때문이었을까? 초기의 축구는 제대로 된 규칙 하나 없이 그저 상대편을 물고 찌르고 걷어차는 전쟁 같은 놀이였습니다. 부상자와 사망자까지 속출하는 바람에 1314년부터 1876년까지 영국에서는 모두 42차례의 축구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군요. 축구가 긍정적 의미로 쓰였다면 그게 더 이상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은 둥글다는 정언 같은 그 말처럼 축구는 신분과 계급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평등했기에 이를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거친 부분을 덜어내고 문명에 알맞은 규칙을 만들어서 축구를 세계인의 스포츠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방금 전부터 이번 월드컵 우리나라의 첫 조별 예선전이 시작됐죠. 관심은 예전 같지 않고 약체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는 대표팀. 그러나 선수들은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 후회하지 않겠다.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다. 축구가 셰익스피어의 표현대로 축구나 하는 천한 노마가 아닌 사랑받는 스포츠로 진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겠죠. 축구는 그렇게 세상을 읽어내며 아름답게 진화했는데 다음 말씀은 사족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대승했거나 대패했거나 그들 모두가 세상을 잘 읽어내어 진화하기를.
네, 주 52시간제가 12일 뒤에 시작됩니다. 현장에선 혼란이 큽니다. 어디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느냐, 또 나도 해당이 되느냐, 여러 의문이 나옵니다. 팩트체크팀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궁금증을 모아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 회식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대영 기자, 회식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정부 설명이죠?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주에 자료를 냈는데요. 근무 시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사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노동계에서의 인식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현실과 달리 노동부는 사기 진작, 조직 결속, 친목 도모 차원이어서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무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노동부의 이 설명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여러 건의 산재 사건에서 회식도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억지로 가야 하는 회식의 자리라면은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사람마다 직장마다 또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회식이라는 게. 그래서 회식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안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빠졌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나만 빼고 다 참석하는지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 관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노동부가 판단을 합니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일단 법의 유권 해석은 노동부 소관입니다. 네. 하지만 사후에 분쟁이 생겼을 땐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일반적인 회식을 상정해서 만든 기준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회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률적인 해석과 달리 극단적인 경우 소송까지 가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노무 전문가들은 소송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노동부가 너무 좁게 해석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회식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휴식 시간이거든요. 휴식 시간은 어디까지가 일하는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어떤가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잠깐 나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뭐 흡연자의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러 네.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 52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언제든 업무 장소로 곧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을 보장을 하는데 근무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아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 52시간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 사업장 규모로 봐야 되는데 네. 올해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2020년까지는 5인 사업장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네. 대다수의 노동자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 직종이 있는데 경비업종이 대표적입니다. 감시 업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택배 업무, 항공사 승무원, 의사와 간호사 같은 보건의료업도 예외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업의 임원은 사업주의 관리감독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해처와 모여로 정했습니다. 원래 해처 모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군대 용어인데요.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구태청산 TF를 만들고 중앙당 조직의 해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해체는 아니고 중앙당 조직의 대부분을 없애는 대폭 축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대신 당 운영을 원내 중심 정당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 우연히도 원내 대표는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표현은 강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전에도 여러 번 혁신이나 비대위를 꾸려와서 뭔가 혁신안 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이벤트라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보여주기식 이벤트 퍼포먼스 이제 좀 그만하자고요. 맨날 그냥 보여주기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갈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예, 일단 결연하게 중앙당 해체까지 얘기를 했는데 김진태 의원도 일단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일단 뭐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건 뭐 물론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대폭 축소한다. 예. 그런 의미로 그럼 어떻게 축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앙당 내에는 여러 당내 기구가 있습니다. 예. 여러 본부, 사무국 밑에도 여러 위원회들,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소통위원회, 여성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위원회들을 모두 없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같은 정책연구소 또한 없애겠다는 게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안인데요. 아, 그런가요? 일단 이 안 가지고도 내부에서 반발이 많기 때문에 그럼 뭐 다른 안도 있나요? 현재 다른 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재선의원 모임에서 여러 안들이 얘기가 됐는데 예. 실제 당을 해체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진로를 두고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구태 보수와 수구 이념과는 결별을 해야 된다,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쪽에서도 반발이 좀 있습니다. 예. 앞서 언급한 해처 모양은 군대 모형인데 진영을 바꾸기 위해서 해처, 즉 흐트러졌다가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흐트러지지도 않고 일단 이름만 바꾸자라는 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치진 않고 그냥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름만 바꾼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실제로 해처 모여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해처 모여는 탈당을 하고 제3지대에 새로운 당의 깃발을 꽂아서 만들면 여기에 그 이념에 또 당원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탈당하고 또 여기에는 일부 옛 바른정당 의원까지 탈당을 해서 보수 이념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수구정당으로 남게 되고 예.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어서 거기로 다 합치자는 의견들이 실제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안을 자세히 보면 원래 지난해 초에 있었던 바른정당 의원들이 모색했던 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실패했다는 모델이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이제 총선이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이름으로는 설령 그 이름을 바꿔도 다른 곳에서 총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처 모여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 정당 이름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도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뉴스 하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예. 그죠? 예. 사실 기자들이 그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정당 이름과 의원 이름을 적는데 계속 바꿔 달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박성태 기자는 귀찮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들은 또 목숨 걸고 바꾸겠다니까 뭐 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야당에서 누구나 이렇게 보수 재건을 얘기하는데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다릅니까? 앞서 이제 해처 모여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요. 예. 근데 해처 모여가 되려면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같이 모여줘야 되는데 예. 일단 바른미래당의 옛 바른정당계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옛 국민의당계에서는 분열은 안 된다, 탈당 없다, 못 해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현수막 뒤끝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뒤끝입니까? 시청자로부터 아침에 제보를 받았는데 바로 뉴스에 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한 소식입니다. 예. 서울 구로구청장에 출마했던 자유한국당의 강효식 후보가 이렇게 낙선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예. 우선 오른쪽 크게 고맙습니다가 보이고요. 이건 뭐 누구나 붙이는 거죠. 떨어졌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을 내다보고 붙이는 현수막인데요. 예. 왼쪽에 보면 인물보다 정당을 택한 민심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반성하고 새롭게 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인물은 내가 분명히 나은데 유권자들 당신들은 정당을 택했구만 그런 뜻인가 보죠?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낙선이 내 인물 때문은 아니다라는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건 뭐 본인이 어떤 뜻으로 붙였는지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예.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해석할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접촉이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통 뭐 낙선 인사는 성원에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강효식 후보 같은 경우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할 때는 저렇게
큰절을 하면서 겸손하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했었는데 예. 이때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예. 하지만 더 심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자유한국당의 최성건 후보는 고양시 한 사거리에 저렇게 크게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예. 뭐 아주 직설적으로 올려놨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현수막 바로 위에 이재명 같은 자를 경기도지사로 당선시킨 여러분, 저 최성건은 낙선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거 맥락을 글쎄 어찌 보면 분풀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유권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항의 차원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후보인지 알아봤는데 선거 공보물에 보면 양력이 약간 나오는데요. 예. 여러 이력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빨갱이 없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 대표를 지냈었고 경기도당 대변인을 지냈다고 이력에 나오는데 예. 어쨌든 낙선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지축을 흔드는 골로 잡았습니다. 아까 저 온누리 기자가 잠깐 얘기하긴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멕시코에서 인공지진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멕시코가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을 상대로 먼저 첫 골을 터뜨리고 이기기까지 했는데요. 이 첫 골을 터뜨렸을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어서 인공지진이 감지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나요? 우선 멕시코시티 지진당국, 지진기후관 측 연구소의 먼저 발표 내용인데요. 예. 뉴욕타임즈가 이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멕시코의 독일전 승리 축제가 지진을 일으켰나라고 얘기했고요. 멕시코의 지진연구소에서는 멕시코시티 내 2개의 지진 센서에서 감지한 지진파의 변화를 보여주고 한꺼번에 팬들이 발을 굴러서 생긴 예. 인공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진당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좀 많이 모여서 한꺼번에 뛰면 진짜로 이렇게 인공지진, 그러니까 지진계 감지가 될 정도의 진동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실제 어제 멕시코 선수가 첫 골을 터뜨렸을 때 멕시코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뛰었는지 영상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렇게 골을 기대하다가 저렇게 뛰었구나. 예, 저렇게 한꺼번에 뛰었습니다. 예. 물론 동시에 박자를 맞춰서 뛴 건 아니어서 동시에 똑같은 충격을 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과학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서 지진 전문가 교수 복수의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잘 모르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지진계는 땅 지표 표면 몇 미터 안에 묻기로 각 국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예. 되게 낮게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2, 3미터 안에 묻기도 하고요. 예. 그럴 경우에 지진계가 민감해서 주변 충격에 쉽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도로가에 큰 트럭이 지나가도 지진계가 흔들려서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전문 용어로는 인공지진이라보다는 노이즈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문건들을 찾아보니 배경 잡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 잡음이 큰, 그러니까 주변에 큰 도로가 있거나 뭔가 움직임이 많은 곳에 있는 데는 관측소에서 낮은 수준의 지진은 잘 감지를 못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지진계가 성능이 뛰어나고 민감해서 감지해내는 것이지 저걸 지진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건 잡음이다 그래서 실제 다 제거를 하고 자연지진 여부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통화가 된 김에 전설처럼 내려왔던 중국인들이 한 번에 뛰면 지진이 발생하느냐에 예. 대해서도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예. 해당 교수는 그럴 일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진지한 답변이었겠죠, 그것도. 예. 예. 15억 명이 동시에 떠도 지층을 움직일 순 없다고 얘기했고요. 예. 참고로 중국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중국은 가능하면 월드컵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옵니다. 예, 모두 함께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